네, 국제거래법 14주차 전반부 3회차 시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그 미국의 재판관할학대법 비편의법정 원칙 살펴봤고요. 법원의 관할권을 생각함에 있어서 이제 주권 면제 원칙 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주권 면제 원칙, 소위 그 스테이트 임뮤니티, 이건 이제 국제법에서 발전한 원칙인데요. 한 국가는 타국의 재판관할권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주권 면제 원칙은 그러니까 우리 한국 정부가 예를 들면 미국 법원에서 피고로 제소된다 할지 이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 주권 면제 원칙은 이제 근대 국제법에서는 소위 그 상대적, restrictive state immunity, 상대적 또는 뭐 제한적 그런 주권 면제 원칙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경우에 국가가 타국 재판권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국가라 하더라도 이게 고권적 작용을 하지 않고 일반 그 상사 회사 기업들처럼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 그러한 성격, 그러니까 커머셜 액티비티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 상업적 행위에 관여된 경우에는 이게 기업과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 주권 면제를 주장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뭐 정부가 원고로서 능동적 당사자가 되어서 타국의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은 물론 당연히 인정이 되고요. 그건 주권 면제 원칙과 상관이 없고요. 뭐 여러 가지 주권 면제 원칙에 관한 법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국제법에서 자세하게 배우시고요. 이 주권 면제 원칙에 따라서 이제 국가는 피고가 되어서 제소되지 않은데 이제 사적 거래, 아까 상업적 행위에 관해서는 제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이 이 국제 거래 관련해서 이 주권 면제 원칙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볼까요? 국가 주권은 평등하다는 원칙에 근거해서 한 국가는 다른 국가 법원에서 제소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바, 이것이 주권 면제 원칙이다. Sovereign Immunity Doctrine. 그러나 최근 국가 자체의 경제 활동이 괄목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처럼 국가가 사적 당사자로서 거래에 참여해서 사적 거래의 당사자로 된 때에도 주권 면제 원칙에 제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 거래의 당사자에게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 이러한 이유로 각 국가는 일정한 상황에서는 주권 면제를 인정하지 않는데, 예를 들어 미국은 국가 행위가 상사 행위거나 또는 국가가 스스로 주권 면제를 포기한 경우에는 주권 국가도 국제재판관할권에서 면제되지 않을 것을 규정한 외국 주권 면제법을 두고 있다. 그래서 이 성문 제정법으로 외국 주권 면제법이 있어요. 1978년에 제정돼 있습니다. 영국도 비슷한 국내 법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이 주권 면제법을 지금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법원 판례로 국제법상 법리에 따라서 대법원 판례로 인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1975년도 대법원 결정을 보겠습니다. 이게 뭐 절차에 관한 것이니까 결정이라고 그랬죠. 국가는 국제관례상 외국의 재판권에 복종하지 않게 되어 있으므로 특히 조약에 의하여 예외로 된 경우나 스스로 외교상의 특권을 포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 국가를 피고로 하여 우리나라 재판권에 행사할 수 없는 것이니, 일본국을 상대로 한 소장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소장 각하 명령을 한 것은 정당하다. 그러니까 피고를 일본국으로 해서 소를 제기한 것 같은데요. 우리 대법원은 그 일본국은 주권 면제 원칙을 주장할 수 있다. 이게 뭐 상업적 행위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일본이 외교상의 특권을 뭐 포기한 것 같지도 않고요. 특별히 뭐 조약에 의해서 예외로 된 경우도 아니고, 물론 그 일본국이 스스로 뭐 응소해서 뭐 외국 주권 면제 원칙, 그러니까 본안전 항변을 제기하지 않고
바로 아까 그 응소관할 법리 비슷하게 본안에 관해서 진술한다 할지 임의로 묵시적으로 뭐 주권 면제의 항변을 뭐 포기할 수도 있겠죠. 뭐 그렇지만 이 사례는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주권 면제 원칙에 따라서 일본 국정부는 피고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국제재판권의 재판관할권의 확정 문제를 보면은 국제재판관할권 확정은 국제사법 제2조 1항 이게 이제 그 분쟁 해결 규범으로 그 성격이 상당히 제고되었고요. 지금 연결점, 법선택법 연결점도 굉장히 많아서 조항이 많아졌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국제사법 제2조 1항은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권을 가진다. 그래서 국제재판 관할권 분배에 관한 원칙을 2조 1항에서 선언하고 있다는 점. 아까 제가 1조라고 그랬나요? 2조 1항입니다. 2조 1항. 2조 1항에서 선언하고 있다는 점, 이것이 큰 의미를 갖고요.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어떤 경우에 실질적 관련이 존재한다고 볼 것인지, 또한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 원칙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등이 문제된다. 자, 실질적 관련의 존재가 어떤 의미인가? 자, 보면은 이제 국제사법 제2조 1항에 이게 나와 있는데요. 법정지국인 우리나라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 또는 문제된 섭외적 사안이 우리나라와 관련성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그럴 때 우리가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 인정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피고의 주소, 채무이행지, 불법행위지, 영업소 소재지 등의 요소들은 일반 재판관할 또는 특별재판관할의 존재를 확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실질적 관련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것이다. 네, 그렇죠. 불법행위지는 일반적으로 어떤 실질적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불법행위지라면 우리나라와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개연성이 굉장히 높죠. 90% 정도 될 것입니다. 반면에 원고의 국적이나 피고의 일시적 체류지에 대한 송달 등은 실질적 관련이 존재한다는 중요한 표지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예, 피고의 일시적 체류지, 이건 그다지 큰 의미가 없어요. 원고는 능동적 당사자니까 그 재판관할권 행사를 판정함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더욱이 원고의 주소지도 아니고 국적, 이런 개념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단순히 섭외적 요소 또는 외국적 요소 그 자체가 실질적 관련의 존재를 담보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현실에 있어서 실질적 관련의 존재 여부는 법원이 구체적인 경우에 재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것이다. 우리 국제 매매 계약에 관한 비엔나 협약 CISG 공부할 때도 영업소가 오히려 현실적으로 더 관련성 판정에 있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CISG법 적용할 때 그 섭외성 판정함에 있어서 영업소, 국적이 아닌 영업소 기준으로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 국적 같은 경우는 이러한 경우에 별 큰 중요한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언제나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과 합리적인 원칙. 그래서 이제 국제재판관할 배분할 때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되는데요. 국제사법 제2조 1항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할 뿐,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의 구체적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의 공평성과 재판의 공정, 적정 및 신속 등 민사소송의 기본 이념을 포함한다고 볼 것이다. 그래서 그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의 구체적 내용이 뭐냐? 이건
쉽게 어떤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요. 여기 나와 있듯이 뭐 당사자 간의 공정성 이런 어떤 여러 뭐 이념들 이런 여러 요소들을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재판의 경제성 또는 효율성도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것이다. 이때 당사자 간의 공평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것은 법정지가 당해 사안을 공평하게 판단할 가능성뿐만 아니라 법정지의 선택이 원고와 피고의 이익 형량의 관점에서 이들 간에 공평할 것까지 포함된다. 재판의 경제성, 효율성, 그리고 당사자의 공정성, 그리고 재판의 공정, 적정 및 신속을 판단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요소는 법정지가 당사자 또는 문제된 섭외적 사안 등에 갖는 밀접 관련성 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뭐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과 합리적인 원칙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국제사법 제2조 1항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들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그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까지 포괄적으로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자, 재판관할에 관한 국내법 원칙. 지금 우리 국내 민사소송법이랄지 걸 보면은 재판관할에 관한 여러 결정에 관한 조항들, 원칙들이 있습니다. 국제사법 제2조 제2항은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 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1항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 관할권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국제사법 아까 2조 1항 봤죠? 이어서 2조 2항을 보면은 뭐 여러분 대한민국 법령집이 있으니까요. 국제사법 찾아보시면 이거 우리 대한민국 의회가 제정한 국내법입니다. 이름은 국제사법이지만 그러니까 2조 2항에 따르면 과거의 그 역추지설 대법원 판례에서 확인한 역추지설에 따라서 역추지설에 따라서 국내법 관할 규정을 참작해서 국제재판 관할권 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역추지설에 따라 국내법 규정에 따라 국제재판 관할권을 정할 때에도 그 사건이 섭외 사건이고 국제재판 관할권을 확장한다는 그러한 마음 자세로 그 특수성, 그 섭외 사건이라는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국내법의 재판관할의 관련 규정을 참작하되 그에 구속되지 않고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내법 관할 규정은 대체로 민사소송법 토지관할에 관한 규정을 의미할 것이다. 그러나 민사소송법의 토지관할 규정은 국내의 법원 간 사건의 배분을 위한 규정, 즉 재판정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아무 수정 없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결정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운용될 수는 없다. 국제사법 제2조 2항이 국제재판관할권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할 것을 요구한 것은 이 점을 반영한 것이다. 지금 재판관할권 관련한 조항들은 관할권 분배 조항들은 국내법상 이게 토지관할 규정이고 뭐 부산지방법원, 뭐 서울지방법원, 국내 법원 간 어떤 관할 규정이기 때문에 그 원리는 국제재판관할권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데 불법행위지 특별재판죠, 재산소재지 특별재판죠. 다만 그러니까 그 원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역추지설에 따라 적용하되 이제 국제재판관할상 이게 합리적인가를 한번 최종적으로 이게 거시적으로 이게 봐야 된다. 뭐 이런 취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대법원 2015년도 판례입니다. 국제사법 제2조 1항은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권을 가진다. 이렇게 돼 있고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앞에 봤죠? 제2항은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 유무를 판단하되 이렇게 해서 우리가 2항까지 다 봤습니다. 뭐 여기 당사자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 이념에 따라 국제재판관할권을 결정하여야 하고 국제재판관을 결정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뭐 이런 등등 그래서 그 원칙을 이제 대법원 판례가 확인하고 있어요. 개별 사건에서 법정지와 당사자의 실질적 관련성 및 법정지와 분쟁이 된 사안과의 실질적 관련성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삼아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대법원 2014년도 판례입니다. 일본국에 주소를 둔 재외 동포같이 일본국에 주소를 둔 그러니까 재외 동포 갑이 일본국에 주소를 둔 재외 동포 을을 상대로 상권의 대여금 채무에 대한 변제를 구하는 소를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한 사안에서 이 사건 대여금 청구 중 2003년 9월 11일자 500만 원은 피고가 공동대표이사인 주식회사 원우주택이 추진하던 순천시 문화테크파크 개발 등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된 돈으로 채권의 발생 자체가 대한민국 내 개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네요. 원고가 가압류 집행한 피고 소유의 부동산 역시 위 개발 사업의 부지로서 당해 재산과 분쟁의 사안사이에 실질적 관련도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대여금 청구 중 2003년도 10월 9일자 2천만 원은 원고와 대한민국 내 거주자인 소해인 명의 계좌로 2천만 원에 해당하는 일본국 돈 193만 8,699엔을 송금한 후 대한민국 수표로 인출된 돈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돈의 수령 및 사용 장소가 대한민국이고 수령인도 대한민국 내 거주자라는 점에서 위 2천만 원 청구 역시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500만 원 및 2천만 원 청구는 당해 분쟁의 사안과 대한민국 사이의 실질적 관련성이 있어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네, 이게 2014년도 그러니까 새로운 국제사법이 제정된 이후 판례인데요. 이러한 경우에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고 본 사례입니다. 지금 보면은 뭐 사실 피고의 주소지국도 일본국이고요. 원고도 그 주소지가 일본국이죠. 그러니까 이게 재외동포 이긴 하지만 국적은 한국인인가요? 국적은 별 의미가 없고요. 이런 경우에 이제 결국 뭐 주소가 다 일본국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 법원이 실질적으로 관할권을 행사할 그런 사안이 아닌데 쭉 그 사안이 구체적 사정에 사안의 구체적 사정이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2012년도 대법원 판례입니다. 피고는 일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일본 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일본국 내에 두고 있으나 그러니까 피고가 일본 법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주된 사무소는 일본국에 있고요. 1987년경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53-11 소재 동아일보빌딩 8층에 피고의 대한민국 내 업무 진행을 위한 부산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여 일본인 직원 1명을 비롯한 5명의 직원을 두었고, 자 이제 피고가 뭐 한국에서 뭐 연락사무소를 두고 뭐 비즈니스를 한 것 같습니다. 원고 등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할 당시 이 부산 연락사무소가 존재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청구 중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구 미쓰비시가 일본국과 함께 원고 등을 강제징용한 후 강제노동을 시킨 일련 행위가 불법 행위이고, 피고는 구 미쓰비시 원고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그대로 부담한다고 주장하는 것인데, 대한민국은 이와 같은 일련의 불법행위 중 일부가 이루어진 불법행위지 인정. 강제징용 사건 여러분 그 신문지상에서 많이 보셨죠? 예.
그러니까 지금 피고가 이 미쓰비시 이 일본 법인인 것 같아요. 그 불법행위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졌죠. 사실 일제 제2차 세계대전 이게 전범국이죠. 예.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처지였고요. 자,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일본 내의 물적 증거는 거의 멸실된 반면 피해자인 원고 등이 모두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고 사안의 내용이 대한민국의 역사 및 정치적 변동 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등의 이 사건 청구 중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 사이에는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더하여 앞서 본 법률에 비추어 살펴보면 대한민국은 이 사건 당사자 및 분쟁에 대한 사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대한민국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예. 자, 피고의 주소지는 이제 일본국 법원이고요. 그러니까 일본 재판관할권을 생각하면 일본국 법원에서 제소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 사정, 역사적 그 사실 뭐 이런 것들이 쭉 우리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라고 본 사례입니다. 국제재판관할권이 창설된다고 봤어요. 자, 2010년도 대법원 판례입니다. 2002년 김해공항 인근에서 발생한 중국 항공기 추락사고로 사망한 중국인 승무원의 유가족이 중국 항공사를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민사소송법상 토지관할권, 소송 당사자들의 개인적인 이익, 법원의 이익, 다른 피해 유가족들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위 소송은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대한민국 법원은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할 수 있다. 지금 비행기 추락사고가 김해공항 인근에서,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영역에서 발생했고요. 사실 여러 증거들이 거기에 우리 대한민국에 있을 수 있고요.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대법원 2005년도 판례입니다. 대한민국 회사가 일본 회사에게 러시아에서 선적한 냉동 청어를 중국에서 인도하고 인도지인 중국에서 청어 더미의 일정 수량을 해동시켜 최종적으로 검품을 한 결과에 따라 임시가격과 최종가격의 차익을 정산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 사건 청어에 대하여 최종적인 검품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및 그 결과 무엇인지가 주로 문제되고 있으므로 분쟁이 된 사안과 가장 실질적 관련이 있는 법원은 이 사건 청어의 인도주로서 최종 검품의 예정지였던 중국 법원이었다고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하여 중국 법원에 제기한 소가 각하되었고 청어에 포함된 성자의 비율을 성자라는 건 이제 청어알 중 완전한 형태를 갖춘 것을 의미한 것 같습니다. 성자의 비율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증거인 이 사건 청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피고가 이 사건 청어를 인도받고 처분해 버린 시점으로부터 약 5년이 경과하여 이제 와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을 부정하면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도외시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점. 피고가 이 사건 본소에 대하여 반소를 제기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제 일본 회사죠. 반소까지 제기한 모양입니다. 원피고 사이 분쟁을 종국적으로 일거에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점. 원고가 대한민국 회사로서 우리나라에서 계약의 체결과 관련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정상금을 송금받기로 한 것이 대한민국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에도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수많은 사유가 있네요. 그래서 여러 재반 사정을 고려해서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고 본 사례입니다. 자, 대법원 2005년도 사례입니다. 국제재판관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종, 신성 및 경제, 아까 나왔죠.
기본 이념을 잘 봐야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소송 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 가능성과 같은 개인적 이익뿐만 아니라 뭐 운운하고 쭉 이제 공자님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개별 사건에서 법정죄와 당사자와의 실질적 관련성, 그리고 법정죄와 분쟁이 된 사항과의 실질적 관련성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삼아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자,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두고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미국의 도메인 이름, 등록기관에 등록 보유하고 있는 도메인 이름에 대한 미국 국가중재위원회의 이전 판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에 관하여 분쟁의 내용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된다. 자, 이 사안에서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기업이고요. 영업을 이제 대한민국 내에서 영업을 용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미국의 도메인 이름 등록기관에 등록 보유하고 있는 도메인 이름 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미국의 국가중재위원회 이전 판정을 받고 이거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했다면은 지금 도메인 이름은 미국의 도메인 이름 등록기관에 등록 보유되었고 다툼도 뭐 국가중재위원회 이전 판정을 대상으로 다투고 있지만 지금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두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점에서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어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자, 2000년도 판례입니다. 섭외 사건에 관하여 국내의 재판관할을 인정할지 여부는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상 원칙에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고 이에 관한 우리나라의 성문법규 또 없는 이상 결국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2000년도 판례인데 그러니까 6월 9일 당시에는 아직 지금 국제사법이 그해 국제사법이 제정되었을 것입니다. 아직 그 증보 확대된 그러한 국제사법이 이 법으로서 효력을 발휘하기 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성문법규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을 기한다는 기본 이념에 따라 조리에 의하여 이를 결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의 토지관할에 관한 규정 또한 위 기본 이념에 따라 제정된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이 규정에 의한 재판적이 국내에 있을 때에는 섭외 사건에 관한 우리 민사소송법 제 4조 개정 민사소송법으로는 5조입니다. 에 의하면 외국 법인 등이 대한민국 내에 사무소, 영업소 또는 업무 담당자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 등의 보통 재판적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증거 수집의 용이성이나 소송 수행의 부담 정도 등 구체적인 재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응소를 강제하는 것이 민사소송의 이념에 비추어 심히 부당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분쟁의 외국 법인의 대한민국 지점의 영업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법원의 관할권을 인정하는 것이 조리에 맞는다. 예, 국제사법 새로운 국제사법이 만들어지기 전 그런 판례고요. 결국 조리라는 것이 그리고 그러니까 역추지설 플러스 그 조리 그리고 국제재판 관한 배분에 관한 어떤 이념 등등을 고려해야 한다. 예, 그러니까 이러한 판례들이 이제 집적이 되어서 국제사법 개정도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다음으로 이제 1997년도 판례입니다.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의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 합의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당해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외국 법원이 그 외국 법상 당해 사건에 대해 관할권을 가져야 하는 외에
당해 사건이 그 외국 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전속적인 관할 합의가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경우에는 그 관할 합의는 공소양속에 반하는 법률 행위에 해당하는 점에서도 무효이다. 자, 이 관할 합의가 있었던 그런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근데 관할 합의가 전속적으로 전속적인 국제 관할 합의를 한 것 같아요. 이 전속적인 국제 관할 합의가 유효하려면은 먼저 대한민국 법원에 전속 관할이 있는데 양 당사자가 전속적인 국제 관할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이제 민사소송법 이 관할권 부분은 이게 강행 규정입니다. 이게 공법이에요. 일반 계약법이나 뭐 이런 사법 영역이 아니고요. 국가가 우월한 지위에서 소송 절차를 진행하고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 간의 권리 의무 관계를 다루는, 그러니까 불평등한 관계, 민사 문제, 상사 문제지만은 문제는 민사 문제, 상사 문제지만은 절차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우월한 지위에서 소송 절차에 관한 헌법이나 법률에서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송 당사자는 이제 그 민사소송법에 따라서 이게 법치주의에 따라야죠. 공법이니까 공법령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법치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민사소송법에 따라서 일정한 권리 의무 관계에 놓이게 되고 그 법에 따라 이제 권리 의무 관계가 정해지는데, 지금 대한민국 법원에 전속 관할이 있다, 이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강행 규정이에요. 당사자가 전속적인 국제 관할 합의를 해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반하게 되죠. 그 조항에 반합니다. 그래서 유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요건은 위반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당연히 외국법상 합의를 한 외국 법원의 관할권 이 창설될 수 있어야 됐죠. 그 외국법에서 이러한 관할 합의는 뭐 무효다, 강행 규정에 반하는 관할 합의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해 사건이 그 외국 법원에 대해서 또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 사법 합의, 관할 합의라는 것이 일종의 이제 그 당사자 간의 어떤 계약, 의사표시 합치, 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 그 민법 총칙상 공소 양속에 반하는 법률 행위여서는 안 됩니다. 반하게 되면 또 그 공소 양속에 위반해서 무효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요건을 다 갖춰야만이 이게 전속적인 국제관할 합의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취지의 판례고요. 다음으로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특징을 보면은 아까 뭐 소비자, 근로자 관련한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시장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자들이죠. 재판관할 관련해서도 이 소비자, 근로자 보호를 위한 어떤 공공정책적 규정 등이 있습니다. 우리 국제사법은 제27조 사항에서 소비자 계약의 경우에 소비자는 그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에서도 상대방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신이 상주하고 있는 그러한 거소지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소비자에게 유리하겠죠. 또한 제28조 제3항에서 근로계약의 경우에 근로자는 자신이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거나 또는 최후로 일상적 노무를 제공하였던 국가에서도 사용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여기 근로자에게도 비슷한 그런 취지의 조항이 있습니다. 자신이 일상적으로 어느 한 국가 안에서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를 고용한 영업소가 있거나 있었던 국가에서도 사용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까지 이제 관련 법원에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이죠. 소비자와 근로자에게 재판 관할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이는 유럽연합의 브뤼셀 협약이나 브뤼셀 규칙의 입법률을 따라서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특칙을 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기업이나 사용자의 소에 대한
재판관할. 국제사법을 보면 제17조 5항에서 소비자 계약의 경우에 소비자의 상대방이 소비자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는 소비자의 상고소가 있는 국가에서만 제기할 수 있다. 소비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려면 이 생산자는 소비자의 상고소가 있는 국가에서만 소를 제기할 수 있겠어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도 제28조 제4항에서 근로계약의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는 근로자의 상고소가 있는 국가 또는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 등등 아까 나온 그 법리하고 비슷합니다. 동일해요. 그래서 비슷한 게 아니라 동일해요. 그래서 소비자와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들 규정에 따라 기업이 소비자에 대해 제기하는 소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상고소가 있는 국가가 전속적 재판 권한을 갖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제기하는 소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상고소가 있는 국가 또는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가 전속적 재판 권한권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사법 27조 제5항 28조 제4항은 소비자와 근로자에 대한 전속적 재판 권한권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합의의 제한적 허용 관련해서 보면은 국제사법 제27조 6항은 27조 5항이었죠. 그 바로 밑에 조항 대한민국 법령집을 옆에 놓고 강의를 드시면 좋겠네요. 자, 소비자 계약의 당사자는 서면에 의하여 국제관할에 관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이러한 합의 요력을 분쟁이 이미 발생하였거나 소비자에게 합의에 의한 관할법원에 추가하여 다른 법원에 제소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로 제한한다. 그러니까 서면에 의해서 합의 관할을 할 때 이게 전속적으로 하게 되면은 소비자의 그 법정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죠. 그래서 부가적으로 합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28조 제5항도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서면에 의하여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이러한 합의 요력을 분쟁이 이미 발생하였거나 근로자에게 합의에 의한 관할법원에 추가하여 다른 법원에 제소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로 제한한다. 물론 이때 다른 법원은 이제 우리 민사소송법상 뭐 관할권 있는 법원, 뭐 특별 재판적, 뭐 불법행위지, 계약 이행지 뭐 등등이죠. 그 법에 의해서 관할권이 있다고 하는 법원. 그러니까 합의를 했다고 해서 이런 법원의 관할권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게 병존적 관할권이 된다. 뭐 이런 취지입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소비자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이들 규정은 당사자 지원칙에 따라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합의를 인정하되 부당한 재판관할 합의를 막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사후 합의에 대해서만 효력을 인정하고 사전 합의의 경우에는 그 합의가 소비자나 근로자에게 원칙적 재판관할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재판관할을 허용하는 것일 때만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관할 합의에 관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소비자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런 조항들이 국제사법 27조 6항, 28조 5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 좀 진도가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서 시간이 좀 많이 되었네요. 네, 여기까지 3회차 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계속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행복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